이 지금 현재 이 비트코인 시세를 조정하고 있는 세력들이 나스닥의 기술주의 같은 맥락에서 비트코인을 바라보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고, 비트코인의 적정 가격은 없습니다. 네. 적정 가치? 적정 가치도 없습니다. 뭐 이더리움, 뭐 솔라나, XRP 뭐 등등은 뭐 트럼프 행정부에서 지금 이 코인들이 좀 주목받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좀 저는 다른 이유인 것 같아요. 이 코인들이 대부분 공통적으로 미국 코인들입니다. 이 코인의 이런 그 주도 세력들이 트럼프 정권에 상당한 로비를 하고 있어요. 비트코인이 전 세계에서 뭐 되게 비효율적인 자산이고 에너지를 낭비한 자산이다. 뭐 채굴 과정에서 많은 에너지가 소모가 되지 않습니까? 뭐 이런 부분들을 지적하는 부분이에요. 근데 이거는 뭐 저는 좀 과하게 얘기하면은 세상 만물의 근원을 부정하는 주장이다. 네, 안녕하세요. 디지털 기술과 기술로 인한 세상의 변화를 연구하고 있는 김상윤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전 세계 자산 시장, 뭐 투자 시장이 트럼프의 입에 좌우되고 있습니다. 트럼프발 관세 전쟁이 역시나 비트코인에도 큰 영향을 끼치고 있죠. 최근 요 며칠만 보더라도 상당한 변동폭을 보이고 있습니다. 트럼프가 내놓은 상호 관세안에 일부 국가는 뭐 수용하거나 협상하겠다는 의지를 보이기도 했지만은, 중국과 같은 경우에는 또 미국에 보복하는 관세 125%를 발표하기도 했죠. 역시나 비트코인 가격도 이 거시경제의 영향을 벗어날 수는 없는 것 같아요. 지난 4월 초에는 연저점인 76,000달러 부근을 인제 찍고 올라오기도 했고요. 인제 최근에 이 불확실성이 비트코인 시장에도 역시나 작용을 하고 있고, 그런데 인제 트럼프의 입에서 얼마나 또 긍정적인 메시지들이 나올 것인가. 지금 현재의 이 상호 관세안이 어떻게 보면 맥시멈이라는 시장의 평가들이 있기 때문에 4월 중순 말 지나면서 이 관세 상황들도 좀 회복되고 하는 과정에서 아마 역시나 비트코인도 좀 회복하는 국면에 보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에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최근 일부 국가에 대해서 관세를 90일 유예하는 유예안을 발표를 했습니다. 뭐 자산 시장이나 채권, 뭐 금리 상승 등을 또 고려한 조치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비트코인 가격도 역시나 84,000달러 수준으로 최근에 반등을 한 상황이죠. 어떻게 보면 비트코인에 가장 큰 영향을 끼치는 것은 이 거시 경제, 특히나 시장의 유동성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4년마다 돌아오는 반감기 시즌임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인제 거시 경제의 유동성, 뭐 자산의 어떤 그 시장의 흐름들을 이 비트코인도 역시나 영향을 받고 있고, 어떻게 보면 이제는 어엿한 2,000조의 거대 자산이 된 만큼 이 거시 경제 변동성에 좌우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좀 결론적으로 말씀드릴 수 있고요. 아무래도 앞으로의 이 상승 여력이 과거의 반감기들에 비해서는 그만한 정도의 상승 어떤 폭을 보여주진 않을 것이다. 이렇게 볼 수도 있지만, 오히려 반대로 얘기하면은 반감기 이후에 하락 국면에서도 이 변동폭, 하락 변동폭이 좀 줄어들 것으로도 볼 수가 있죠. 어떻게 보면은 위험 자산에서 다소 안전한 위험 자산의 성격을 좀 가지는 어떤 이 변곡점, 어떤 변화의 시점에 있다라고 볼 수 있고, 비트코인이 이제 주류 자산으로 올라서기 위한 뭐 성장통을 겪고 있는 것이다. 뭐 이렇게 좀 평가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비트코인을 안전자산으로 인제 인식하는 뭐 대부분의 이제 집단은 이 크립토를 상당히 긍정적으로 보는 집단들이죠. 비트코인을 투자하는 사람들이죠. 소위 비트코인 맥시멀리스트라고 하는, 비트코인을 아주 긍정적으로 보고 이 크립토 시장이나 블록체인 업계 자체를 희망적으로 보는 분들이 뭐 디지털 금에 비유하면서 안전자산의 희망을, 꿈을 부풀려서 얘기를 해 왔죠. 근데 실제로 지금 비트코인이 이 투자 시장에서 어떻게 인식되고 있느냐라고 보면은, 안전자산 쪽의 어떤 움직임보다는 오히려 주식 시장과 동조하는 위험자산적인 성격들이 좀 더 어떻게 보면 더 드러나고 있는 모습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비트코인 투자자들 사이에서 상당히 뭐 고민이 시작되는 지점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우리가 비트코인을 희망적으로 뭐 교과서적으로 원리 원칙대로 살펴보면은 지정학으로부터 독립된 독립자산, 혹은 경기 변동에 민감하지 않은 안전자산, 혹은 또 다른 투자 자산의 보완적 성격인 해지 수단, 뭐 이런 어떤 어떻게 보면은 쪼끔 이제 비트코인의 그런 특성들이 긍정적으로 작용했을 경우에 우리가 이런 희망들을 좀 부풀려 왔었지만은, 실제로 최근 실상을 좀 살펴보면은
특히 최근 몇 달간의 비트코인 가격이 움직임은 나스닥 기술주와 매우 동조되는 현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상관관계가 매우 높죠. 예를 들면 이제 얼마 전 블룸버그가 발표를 했는데요. 올해 1 분기만 놓고 보면은 비트코인과 나스닥 100의 이제 상관관계, 이 지수가 0.6을 넘어섰어요. 이게 보통 0.5 밑으로는 상관성이 없다라고 보고 0.5 위로는 상관성이 있다라고 보는데 0.6에서 0.7 정도의 비트코인과 나스닥의 상관 기술을 보였다라는 것은 매우 동조된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라는 것이거든요. 결국 지금 시장이 이 비트코인을 안전자산 혹은 이 시장 독립적인 자산 혹은 해지 수단으로 인식하기보다는 나스닥의 기술주 한 종목 정도로 지금 취급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어떻게 보면은 이 비트코인 맥시멀리스트나 투자자들이나 크립토 업계가 바라보던 그 모습과 실제 지금 월가 중심의 이 자산 시장에서 바라보는 관점이 좀 상충되어 있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지난번 웅달 측방에 나와서도 이런 말씀을 드렸죠. 비트코인이 현재 이제 역사를 놓고 보면은 정체성 혼란 시기다. 그러니까 비트코인이 안전자산으로 자리를 잡을 수 있을지 정말 우리 희망대로 아니면 지금까지의 모습처럼 계속 그 어떤 위험 자산으로서 기술주의 대표 주자로서 이것이 계속 지속될지 이런 어떤 정말 각자가 보는 관점들이 지금 충돌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정체성을 정립해 나가는 시기다. 정체성이 현재 혼란기를 맞이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린 것이고 어떻게 보면 지금 현재로는 월가의 자본력, 미국 중심의 이 현재 기존 금융권의 이 자산들이 비트코인에 많이 투입되면서 그들이 바라보는 관점들이 좀 우위에 있다. 그래서 향후에 정말 우리가 비트코인이 크립토 업계가 바라는 안전자산이고 그리고 또 해지 수단이고 또 이런 그 독립적 국가나 정책의 독립적인 자산으로서 역할을 할 수 있을지는 우리가 좀 조금 두고 장기적으로 바라봐야 할 것이 아닌가. 아직까지는 그런 것이 인제 희망 정도에 불과하다. 냉정하게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주가의 흐름이 사실 비트코인 역사 15년 사상 최근 이 비트코인 가격의 어떤 이제 그 뭐라 그러죠? 움직임이 나스닥과 역사상 가장 지금 동조되는 상황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상관계수로 평가를 하면 아까 제가 0.6 에서 0.7 까지 그러니까 나스닥이 올라가면 비트코인은 올라가고 나스닥이 떨어지면은 비트코인은 떨어지고 물론 이 상승폭 하락폭은 서로 이제 자산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변동이 있지만은 방향성이 일치한다라는 거죠. 그 말은 이 지금 현재 이 비트코인 시세를 조정하고 있는 세력들이 나스닥의 기술주의 같은 맥락에서 비트코인을 바라보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고 그러면 정말 우리가 순수하게 크립토 업계 그리고 순수하게 비트코인만 희망적으로 보고 투자하는 사람들의 그 희망대로 지금 반감기 시즌에 높은 상승폭을 보여야 되는 시기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제 전체 거시 시장이 안 좋고 또 나스닥은 상당히 지금 고점 찍고 하락하는 움직임이잖아요. 이것이 이제 비트코인도 눌리는 어떤 상방 경직성의 어떤 작용을 하는 이런 실제 현상으로 봤을 때 '나스닥과 매우 동조되는 움직임들이 있었다.' 이렇게 좀 해석해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일단 우리가 이제 희망하는 안전자산이 되기까지는 넘어야 할 산들이 상당히 많다.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뭐 여러 산들 하나하나 좀 짚어 드리면은 일단 비트코인이라고 하는 세상에 없던 자산, 15년 전에 탄생한 자산이죠. 이 디지털 자산 혹은 크립토 자산에 대한 전 세계의 인식의 저변이 넓어져야 됩니다. 근데 이는 좀 뭐 자연스럽게 시간이 해결해 줄 것이라고 보는 게 미국이라는 정말 최강국의 현 정권이 비트코인 상당히 우호 세력으로 작용을 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비트코인을 둘러싼 크립토 업계의 불확실성 혹은 또 무질서 여러 가지 법 제도적인 것들을 틀 안으로 집어넣어 주는 역할을 미국이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서 인식의 저변이 넓어진다라는 측면은 자연스레 해결이 될 거라고 봅니다. 다만 이제 이것이 이루어진다고 비트코인이 안전자산이 될 것이다라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죠. 이제 앞서 말씀드린 비트코인이 특정 국가나 정책 혹은 중앙은행의 통화 정책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 독립된 자산이다라는 이 확신이 시장에 자리를 잡아야 되거든요. 이제 이게 뭐냐면은 우리가 금이라고 하는 정말 대표적인 안전자산도 역사적으로 보면은 안전자산의 성격을 갖지 않았던 시기가 있었어요.
예를 들면은 1920년대 대공황 직후에 금은 전 세계 국가의 매우 유동적인 이 자산으로서 작용을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것이 인제 뭐 닉슨 쇼크 이후에도 역시나 인플레이션 해지 수단으로서 이게 이제 금이 자리 잡긴 했지만은 고 이 1900년대 중반의 격변의 시기에서는 금이 이것이 안전자산으로 자리 잡을 수 있을까에 대한 계속 물음표가 붙었었거든요. 그 말은 우리가 금이라고 하는 것이 실제로 용도가 있어서 안전자산이 된 것이 아니라 사람들의 인식이 이 다른 경기 변동성이 높은 자산에 비해서 금은 우리가 안전하게 또 특정 정부나 국가에 좌우되지 않는 자산이다. 그러면서도 또 이 상당히 희소성이 있다라는 이런 특성과 인식이 이런 안전자산의 성격을 만들어 줬기 때문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이 이 자체가 안전자산이기 때문에 안전자산이 된 게 아니라 사람들이 그것을 그렇게 뭐 약속하거나 시장의 질서가 잡혔기 때문에 안전자산이 된 겁니다. 그걸 이제 비트코인에 적용을 해 보면은 비트코인이 우리 크립토업계의 희망대로 안전자산의 성격들을 가지고는 있습니다. 희소성도 있고요. 그리고 독립된 자산이고요. 그리고 또 뭐 가격이 24 시간 우리가 인제 유용하게 뭐 활용할 수가 있죠. 뭐 여러 가지 인제 좋은 특성들이 있는데 이것이 시장의 인식으로 안전자산이 될 것이냐는 또 다른 문제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점에서 우리가 이것을 뭐 단순히 뭐 교과서적으로 안전자산의 특성을 갖고 있다라고 우리가 지금 안전자산을 기대할 것이 아니라 시장이 이것을 어떻게 인식하고 있고 특히 시장 주도 세력들이 이를 어떤 관점으로 투자하는지를 지속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 그래서 수년 내에 혹은 뭐 10년 후, 20년 후의 변화들을 우리가 좀 장기적으로 바라볼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비트코인의 적정 가격이 얼마냐?"라고 물어보시면은 저는 이렇게밖에 말씀드릴 수가 없어요. 비트코인의 적정 가격은 없습니다. 네. 적정 가치? 적정 가치도 없습니다. 비트코인이 지금 뭐 아주 일부 거래에 활용되거나 용도를 갖는 영역들도 일부 지금 생겨나고 있지만 매우 미미하거든요. 99.9%는 단순히 그냥 투자 자산으로서 혹은 이 가치 저장 수단으로서 활용되고 있다라는 점에서 우리가 이것을 우리 보통 주식시장에 상장되어 있는 기업을 평가하듯이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결국 공급 수요에 의해서 움직이죠. 그래서 적정 가격을 매기는 것이 사실 뭐 저도 이제 다른 뭐 채널 유튜브 채널에 옹달 책방이 지전 콘텐츠에서 뭐 이번 반감기의 적정 가격 선에 대해서 좀 한번 말씀드린 적은 있지만은 이것이 인제 정말 우리가 합당한 가치를 우리가 예측하기는 불가능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보통 비트코인 가격을 예측할 때 이전 반감기 패턴들을 가지고 와서 그대로 인제 적용을 해 보는 것이죠. 뭐 예를 들면은 크립토께서 상당히 희망적으로 보는 8년 전, 4년 전 반감기랑 비교했을 때 8년 전에는 20배 상승했었고요. 반감기 직후에 1년 6 개월 동안. 그리고 4년 전에는 약 8배 상승했었습니다. 그럼 이제 또 그런 인제 수치적인 비율을 적용을 해 봤을 때 한 2 배에서 3배 정도 충분히 보수적으로 보더라도 '이런 상승 여력이 있을 것이다.'라고 우리가 희망적으로 이번 반감기를 바라봤죠. 2 배, 3배 간다라고 하면은 1억 후반대에서 2억 초반대 정도 레인지가 형성이 되는데 사실 지금 전혀 못 미치고 있잖아요. 그럼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 그러니까 단순히 수치적으로 이 패턴 과거 패턴을 적용해서 예측해 보는 것은 어떻게 보면 그냥 뭐 '단순 예측이다.' 요렇게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오히려 저는 쪼끔 더 합당한 그렇지만 좀 중장기적인 가격 예측의 어떤 방법이 우리가 인제 디지털 금이라고 한다라는 점에서 금의 시가총액과 비교해 보는 측면이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지금 현재 금의 시가총액이 뭐 매일 변동하고 있지만 약 2경 정도, 2경 조금 넘는 수준으로 지금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비트코인의 총액은 지금 현재 2,500조 정도 내외거든요. 그러면은 금의 비슷한 위상을 갖는다. 우리가 좀 희망적으로 바라봤을 때 한 9 배에서 10배 정도 상승 여력이 있습니다. 이것을 인제 중장기적인 맥시멈으로 보고 있고요. 뭐 당장 올해 그렇게 간다는 게 아니고요. 뭐 10년 후, 20년 후 우리가 정말 디지털 금으로서의 비트코인 위상이 갖춰졌을 때 9 배, 10배 정도 맥시멈으로 봤을 때 그럼 이번 반감기 시즌에는 몇 배 갈 것인가? 네 다음 4년 후에는 몇 배 갈 것인가? 이거를 우리가 쪼끔씩 인제 한번 합리적으로 예측을 해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하나의 방법은 매우 보수적인 접근인데 앞서 제가 질문에도 나스닥 동조 현상을 보이고 있다고 말씀드렸죠. 그러면 이제 나스닥 기술주와 한번 비교해 보는 거예요. 나스닥에서 지금 가장 잘 나가는 기업이 뭐 엔비디아나 마이크로소프트 아닙니까? 뭐 이제 엎치락뒤치락하긴 하지만은 현 시점으로 마이크로소프트가 시가총액 1위 기업이에요. 제가 좀 전에 확인하고 왔더니 약 4,000조 정도 되더라고요, 우리 한화로.
그러면 이제 비트코인이 2,500조 정도 되니까 만약에 정말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 월가가 비트코인 가격까지도 이 좌지우지하고 있고 주도하고 있고 정말 나스닥 기술주 하나 정도의 섹터에 포지셔닝을 하고 있다라고 하면은 우리가 인제 마이크로소프트 인제 시가총액 1위 기업 정도를 한번 우리가 또 비춰 볼 수가 있겠죠. 그렇다면은 현재 비트코인이 2,500조 조에서 약 4,000조, 5,000조 정도 이제 상승한다 치면은 현재에서 한 2배 정도 뭐 그런 정도로 우리가 좀 뭐 이것도 단순 비교이고 단순 예측일 뿐입니다. 적정 가치는 없지만 우리가 좀 이렇게 그나마 이런 합리적으로 예측을 해 본다면 요 세 가지 정도 방법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네 맞습니다. 제가 뭐 이런 인터넷 유튜브가 아니라 뭐 다른 강연 자리에서는 항상 그런 말씀을 강조해서 드리는데요. "탈중앙성의 중앙화가 되고 있다." 이게 비트코인의 순수한 이 구조나 메커니즘 탈중앙화를 그대로 유지를 하고 있어요. 그 어떤 주체도 개입할 수 없고 뭐 국가나 법 제도의 틀 안에서도 벗어나 있죠. 그리고 이미 이런 희소성의 가치가 세팅되어 있습니다. 2,100만 개라는 이 세팅되어 있는 규모가 2150 년까지 계속 채굴로 공급이 되고 있죠. 그래서 이런 어떤 뭐 이 전체 규모라든지 혹은 또 누가 개입한다든지 이 가격을 좌지우지하는 이런 세력이 없다라든지 이런 점이 탈중앙화의 핵심적인 현상들이거든요. 근데 실제로 지금 이 비트코인을 미국 주도로 지금 제도권을 편입하는 움직임이 펼쳐지다 보니까 특히나 이제 트럼프라고 하는 이제 현 정권이 상당히 좀 뭐라 그러죠? 조금 막무가내 식이잖아요. 이게 뭐 비트코인을 전략 자산으로 우리가 이제 추진하겠다. 뭐 이런 거가 좋다 이거예요. 근데 이 비트코인을 자신들의 이제 손아귀에서 뭔가 다른 용도로 활용하기 위한 이런 전략들을 세우고 있거든요. 그 말은 비트코인 현물 ETF 상품으로 돈 자금이 유입되는 것뿐만이 아니라 미국의 정권의 어떤 결탁되어 있는 금융 세력들 혹은 또 국가의 어떤 소유 일부 분량들 뭐 이런 것들을 가지고 이 비트코인의 시세나 혹은 용도를 우리가 앞으로 방향을 잡을 수가 있겠다. 이런 우리가 좀 음모론적 시각으로 볼 수 있는 것이죠. 결국 이것이 비트코인 추종자들이 정말 순수하게 비트코인 맥시멀리스트들이 원하는 탈중앙화라는 가치를 잃을 가능성이 크다. 이것이 중앙화된 기관이나 기구나 국가나 주체들이 비트코인을 좌지우지할수록 이 순수한 탈중앙성의 가치는 퇴색될 것이다라고 보고 있고 사실 뭐 조금 이거는 인제 엇나가는 얘기일 수 있지만 모든 기술이 그렇습니다. 지금 지난 우리 인류의 기술 발전 역사를 보면은 좋고 이제 돈이 많이 들어가고 정말 이것이 인제 상용화의 어떤 거대한 흐름에 있는 그런 시점에 있는 기술들일수록 돈이 들어오고 권력이 들어오거든요. 이것이 이 기술을 좌지우지합니다. 기술이 순수하게 좋은 방향으로 발전해야 될 것을 착 돈과 권력이 들어와서 자신들의 구미에 맞게 이 방향을 틀거든요. 사실 지금 현재 비트코인도 그렇고요. AI도 그렇습니다. 같은 맥락이죠. 그래서 전 탈중앙화가 퇴색되어 가는 흐름으로 지금 펼쳐지고 있는 것이 어떻게 보면 순수한 이 비트코인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좋지 않다. 물론 이것을 인제 우리가 좀 하나의 투자 대상으로 본다라고 하면은 이것에 또 긍정적인 부분들을 해석할 수 있지만은 '순수함을 잃어가고 있다.' 뭐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누구든 한마디씩 얹을 수 있죠. 뭐 비트코인도 이제 기존에 없던 뭐 16년 전에는 없었던 현상 아닙니까? 여기에 대해서 한마디씩 얹을 수 있고 또 그들의 시선으로 뭐 그렇게 주장을 할 수는 있죠. 뭐 대표적으로 빌 게이츠도 있고요. 워렌 버핏도 비트코인 상당히 싫어합니다. 또 워렌 버핏의 수제자 중에 하나인 찰리 먼거도 비트코인에 대해서 부정적인 얘기들을 매번 쏟아내죠. 뭐 노벨 경제학 수상자 폴 크루그먼도 대표적인 비트코인 비판론자입니다. 예 그들의 주장 뭐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는데 몇 가지로 좀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자면은 첫 번째가 항상 시도 때도 없이 나오는 "비트코인은 내재 가치가 없지 않느냐." 이 얘기예요. 제가 반발을 한번 해 볼게요. 비트코인 워렌 버핏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비트코인은 아무것도 생산하지 않는다. 다음 사람이 더 비싸게 사주길 기다릴 뿐이다." 사실 저는 뭐 "시대착오적인 발상이다." 이렇게 뭐 물론 제가 감히 워렌 버핏을 비판할 수는 없지만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뭐냐 하면은 워렌 버핏이 인제 "금처럼 비트코인이 실물도 없지 않느냐." 뭐 이런 얘기를 하시는데 항상 매번 비트코인 얘기만 나오면은 반복되는 이 갑론을박이죠. 근데 금의 경우에도요. 실제로 금 가격이 결정되는 이 금융 업계에서의 거래는 한 대략 50 에서 60%가 금 실물이 오고 가지 않는 거래예요. 파생 상품이라든지 혹은 또 여러 인제 금융 상품에서의 금의 가격 결정이 있거든요. 결국 우리가 인제 금이라고 하는 실물이 있는 자산도
실제로는 페이퍼로 돈이 오고 간다라는 거예요. 예, 그 말은 우리가 반드시 실물이 있어야지만 가격이 형성되는 것은 아니다. 이 전제를 완전히 우리가 이제 다시 생각해 볼 수가 있고요. 비트코인의 경우에는 물론 뭐 지금 이제 실제로 이용되는 경우가 거의 아직 드문 상황이지만은 우리가 인제 이 지금 앞으로 점점 디지털 시대가 강화되고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은 AI도 실물이 없는 존재인데 우리가 부가가치를 만들어내듯이 비트코인도 역시나 그리고 화폐나 자산의 영역에서도 전혀 실물이 존재하지 않는 형태들로 이런 시대적인 흐름이 가고 있다라는 것이고, 우리가 인제 뭐 법정화폐로 예를 비교를 하더라도 법정화폐가 실제 실물은 존재하지만 이것이 정말 내재 가치가 있냐 없냐, 물론 이론의 여진이 있지만 저는 내재 가치가 없다라고 보거든요. 이것을 우리가 약속했을 뿐이에요. 그러니까 국가에 대한 신뢰로 우리가 세상의 질서가 이 법정 화폐를 가지고 다른 어떤 등가 교환을 할 수 있다, 실물 재화로 바꿀 수 있다라는 사회적 약속을 하는 것일 뿐이지, 우리가 이 화폐에 대한 신뢰가 만약에 떨어진 국가라면은 여기에 대해서 아무런 대응도 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저는 '내재 가치가 없던 없다.'라는 주장은 이제 더 이상 좀 시대착오적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 인제 이들의 주장을 공통적인 요소가 뭐냐면은 비트코인이 전 세계에서 뭐 되게 비효율적인 자산이고 에너지를 낭비하는 자산이다. 채굴 과정에서 많은 에너지가 소모가 되지 않습니까? 뭐 이런 부분들을 지적하는 부분이에요. 근데 이거는 뭐 저는 좀 과하게 얘기하면은 세상 만물의 근원을 부정하는 주장이다. 우리가 인제 인류가 발전하는 과정에서 모든 생산품은 에너지가 소모되는 방향으로 발전을 해 왔습니다. 예를 들면 화석 연료 논쟁도 그렇잖아요. 우리가 화석 연료를 쓰는 이유가 에너지 소모가 상당히 이 연료를 만드는 데도 많이 들어요. 그렇지만은 이것의 효율성에 대해서 우리가 측정을 하는 것이고, 우리가 대표적으로 이 뭐 요즘 이제 환경 친화적으로 재생 에너지를 선택하는 이유는 이것의 비효율이 존재하지만 환경 친화적인 가치를 더 중요시하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이것이 우리가 선택의 문제라는 거예요. 결국 이것을 인제 요즘 인제 디지털 분야에 좀 적용을 해 보면은, 예를 들면 챗GPT 같은 경우에도 이게 AI가 데이터를 학습하는 과정이 상당히 비효율적이거든요. 이게 챗GPT를 개발할 때도 GPU 우리 H100이라는 모델이 10,000개 정도 쓰입니다. 이게 비용만 한 5천억 정도 들고요. 이것의 에너지 소모량이 엄청납니다. 데이터 센터를 엄청나게 짓고 있는 이유이기도 하죠. 그 말은 그 챗GPT가 만드는 이 생산성에 비해서 정말 과도한 에너지와 자원들이 투입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것도 비효율이죠. 그럼 이것도 지적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근데 그것이 아니라 세상은 우리가 그다음을 바라보고 이 비효율을 선택한다라는 거예요. 비트코인도 마찬가지로 이것이 인제 인간의 15 년간의 뭐 시장이 혹은 대중이 혹은 또 많은 국가들이 이것을 선택한 이유가 비효율이기 때문에 이것을 거부해야 된다라는 주장은 정말 좀 어떻게 보면은 논리적으로 맞지 않다라는 거죠. 어떤 선택의 이유가 있다라면은 그것이 비효율적이더라도 세상의 주류가 될 수 있고, 그것이 또 그 후단에 만드는 다양한 또 새로운 가치들을 우리가 또 고려해야 되는데, 이거는 우리가 10 년, 20년 지나봐야 알 수 있는 부분들이죠. 그래서 현 시점에서 비효율적이고 에너지 소모가 많다라는 주장은 저는 너무나 근시안적인 관점이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비트코인 변동성에 대해서 뭐 어떻게 보면 투기적인 자산이다, 뭐 거의 뭐 도박과도 같다라고 주장하는 또 일부 학자들의 얘기를 또 반박을 해 보자면은, 저는 세상에 어떤 자산이라도 이제 막 탄생한 신흥 자산이라면, 신규 자산이라면 변동성이 클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해요. 이제 막 탄생한 자산을 우리가 정말 여러 곳곳에 이 자산들이 뿌려져 가지고 안전하게 가격 변동폭도 적고 이런 거래가 활발히 일어나고 이렇게 되기까지는 시간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비트코인을 우리 인류가 선택했고 이것을 선택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는 시점에는 변동폭이 클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자리 잡아가는 과정이죠. 자, 그런데 우리가 비트코인이 1달러 하던 시점도 있었고 1,000달러를 넘어가던 시점도 있었고 지금 인제 약 100,000 달러를 목전에 두고 있는데, 결국 이것이 인제 점점 더 변동성이 줄어가는 과정에 있고 이것이 대중들이 선택하고 다양한 플레이어들이 참여하는 과정에 있는 것이다. 어떻게 보면은 이런 신흥 자산 중에 변동폭이 빠르게 줄어드는 대표적인 자산이 아닌가, 오히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이것도 역시나 우리가 인제 뭐 인생을 100년 살아가는 과정에서 신규 자산을 본 적이 없어요. 우리 인생에는 항상 기존 자산들, 내가 태어나기 전부터 있던 자산들을 우리가 주로 활용을 해 오고 있죠. 그래서 여기서 벌어지는 좀 이 뭐라 그러죠? 생소함에 대한 어떤 해석이 아닌가,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양자 컴퓨터가 분명히 비트코인의 위협은 될 겁니다. 이것도 뭐 제가 이것을 뭐 확신을 가지고 "이것이 뭐 비트코인 안전할 겁니다."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어요. 근데 지금까지 나온 여러 가지 여러 전문가들의 얘기들을 종합해 보면은 이 양자 컴퓨터가 어쨌든 기존 지금 현재 이 통용되고 있는 암호 체계를 빨리 뚫을 수 있는 기술이면 틀림없습니다. 비트코인도 분명히 그런 위협이 받을 수가 있죠. 자, 그런데 인제 한 세 가지 이유에서 비트코인이 그래도 안전할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첫 번째는 이 양자 컴퓨터 기술이 지금 아주 빠르게 발전하고 있지만은 그것이 인제 비트코인을 뚫을 정도로 기술 수준이 올라가려면은 최소한 10 에서 20 년은 더 걸릴 것이다.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우리가 양자 컴퓨터라는 것이 하드웨어 발전도 필요하고 소프트웨어적 발전도 필요합니다. 하드웨어 발전으로 대표되는 것은 우리가 이제 큐비트라고 부르는 이 물리적인 세계에서 이것이 양자들이 어떻게 이 데이터 처리를 하느냐에 해당되는 핵심 기술이 바로 큐비트거든요. 지금 현재 현존하는 양자 컴퓨터 중에 가장 높은 수준은 큐비트 105 개를 쓰는 IBM의 양자 컴퓨터라고 알려져 있는데, 이것이 인제 전문가들의 얘기들을 종합해 보면은 비트코인을 뚫을 정도의 양자 컴퓨터 능력을 갖추려면은 이 큐비트의 숫자가 뭐 수천 개에서 수만 개는 돼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 하나하나 늘려 나가는 것이 상당히 기술적인 어떤 진보가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인제 기간적으로 10 년, 20년 얘기를 하지만 상당히 어려운 일일 것이다라는 것이 첫 번째 이유고요.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물론 기술이라는 것이 발전을 하고 완성이 될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어떡하냐라고 이제 물어보실 수 있는데, 바로 두 번째 이유입니다. 이 양자 컴퓨터가 발전하면 발전할수록 이것을 방어하는 암호 기술들도 발전을 하고 있어요. 예를 들면 최근에 이제 여러 학계에서 발표되고 있는 것이 양자 내성 암호입니다. 양자 컴퓨터가 뚫을 수 없는 암호 체계들이 또 역시나 개발이 되고 있어요. 그리고 과거 90 년대 우리 해킹과 뭐 크래킹 요 이슈로 한번 생각을 해 보면은 해커들이 어떤 컴퓨터도 뚫을 수 있는 이런 그 뭐라 그러죠? 바이러스들을 만들어서 퍼뜨렸는데, 이 바이러스가 퍼지자마자 바로 그것을 방어하는 또 이런 그 보안 기술도 발전을 합니다. 물론 이것이 인제 공격이 먼저고 방어가 뒤따라오고 뭐 이런 이제 어떤 흐름들이 있었지만은 어쨌든 방어 기술도 계속 발전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역시나 양자 컴퓨터도 거대한 변화이긴 하지만은 이것을 방어하고자 하는 기술들도 역시나 연구자들에 의해서 빠르게 진화하고 있다. 라는 그게 두 번째 이유고요. 세 번째 이유는 쪼끔 인제 맥락이 다르긴 하지만, 만약에 양자 컴퓨터 기술이 빠르게 발전해서 비트코인을 뚫을 정도의 수준에 이르렀다. 기존의 사회 시스템이나 금융 시스템이 오히려 더 빨리 뚫릴 겁니다. 비트코인은 블록체인이라고 하는 어떻게 보면은 물리적 세계를 의 어떤 그 병렬 정보 처리 구조를 안전하게 보안으로 갖춰 놓은 기술이거든요. 이 블록체인이라는 것이 어떻게 보면 지금 현재 금융 시스템이나 우리가 중앙 서버에서 데이터를 보안하는 이런 보호 체계보다 훨씬 더 강력한 시스템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의 금융 시스템이 더 뚫릴 가능성이 먼저다라는 점에서 우리가 이것이 정말 거대한 양자 컴퓨터의 진보를 우리가 맞이하는 인류의 그 시점이 되면은 이것의 모든 암호 체계를 이 세상 모든 암호 체계들을 양자 컴퓨터를 방어할 수 있는 수준으로 끌어올려야 되기 때문에 비트코인만의 걱정이 아닐 것이다. 요것이 인제 세 번째 이유로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매번 뭐 강의나 방송에서 알트코인에 대해서 항상 부정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제 생각도 그렇고요. 투자하려고 하시는 분들께는 무조건 주의를 당부드립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현존하는 알트코인 뭐 수천 개에서 수만 개까지 될 수 있는데, 이 알트코인들의 대부분이 어 껍데기예요. 무슨 얘기냐? 우리가 인제 코인을 발표를 할 때 우리가 ICO라는 과정을 거칩니다. 이 코인이 어떤 뭐 개념을 담고 있고 어떤 용도로 쓰일 것인가를 백서로 이렇게 우리 IPO 하듯이 발표를 하는 거예요. 뭐 보고서 같은 형태로 이 코인의 용도라든지 설계의 어떤 관점들을 발표를 합니다. 근데 그 내용들이 다 소설이라는 거죠. 이것이 이 코인이 이렇게 제대로 자리 잡았을 때 이런 용도로 쓰일 것이다. 이런 생태계에 기여하게 될 것이다. 이런 기능을 갖출 수 있을 것이다. 뭐 이것의 메인 네트워크가 될 것이다. 이것이 다 가정을 거듭한 소설을 쓴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현존하는 이 거래소에서 거래되고 있는 뭐 수천 개의 알트코인조차도 저는 99%가 이런 껍데기 코인들이다. 실제 용도가 증명이 된 것이 아니라
정말 이 코인 개발자들이 코인 창시자들이 소설을 쓴 내용들을 희망적으로 우리가 바라보고 투자하는 것이다. 그 말은 다 사라질 수 있다라는 거죠. 물론 예외는 있습니다. 뭐 솔라나라든지 뭐 이제 이더리움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용도가 있습니다. 뭐 여러 그 뭐 NFT 발행에도 쓰이고요. 또 다른 코인을 만드는 메인넷으로 쓰이기도 하고요. 또 이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하는 또 이런 네트워크로 쓰이기도 합니다. 이런 용도가 있는 아주 일부의 그런 중대형 코인들 알트코인 몇 개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껍데기 코인이다. 그리고 또 하나의 이유를 들자면은 이 코인을 창시한 혹은 코인을 관리하고 있는 뭐 재단이나 이런 단체가 상당히 비윤리적인 관행들이 많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엊그제인가요? 제가 최근 이제 크립토 업계의 큰 뉴스 중에 하나가 만트라 코인이라고 있어요. 만트라 코인이 우리 RWA를 이제 기반으로 실물 자산을 토큰화하는 데 특화된 토큰인데 이게 이제 스캠 코인으로 밝혀졌어요. 예, 이게 물론 이제 그들은 부인하고 있지만은 이 만트라 코인을 지금 좌지우지하고 있는 이 단체가 이것을 대량으로 물량을 시장에 던졌다. 그래서 하루 만에 뭐 90%인가 폭락을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정말 이 만트라 코인은 제법 알려진 코인이고 또 몇몇 국가들은 이것을 또 상당히 또 그 협업을 하기도 하고 뭐 이런 상당히 또 유능한 코인으로 알려져 있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인제 뭐 소위 러그풀, 스캠으로 지금 인식되고 있다라는 것이 이 코인이라는 것 자체가 희망에 부풀려져서 이것이 좌지우지하는 세력들에 의해서 정말 스캠화될 수 있고 세상에서 사라질 수 있고 이런 극단적인 상황들이 너무 자주 벌어지고 있기 때문에 저는 알트코인 투자를 하신다라고 하면은 정말 뭐 5% 10% 이하로 하셔라. 아니면은 아예 알트코인은 쳐다보지 마시라. 이렇게 말씀을 주로 드리는 편입니다. 네. 근데 물론 뭐 메이저 알트코인 뭐 이더리움, 뭐 솔라나, XRP 뭐 등등은 어느 정도 용도가 있죠. 지금 시장에 그런 역할을 하는 부분들이 일정 부분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 코인들을 제가 다 부정하는 건 아니고요. 근데 뭐 트럼프 행정부에서 지금 이 코인들이 좀 주목받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좀 저는 다른 이유인 것 같아요. 이 코인이 정말 유망해서 앞으로 정말 활약을 할 수 있어서라기보다는 뭐 몇 가지 이유가 있죠. 이 코인들이 대부분 공통적으로 미국 코인들입니다. 미국 기업들 혹은 미국의 미국인에 의해서 창시된 코인이다라는 공통점을 갖고 있고요. 뭐 조금 이거는 음모론적 시각이지만은 이 코인의 이런 그 주도 세력들이 트럼프 정권에 상당한 로비를 하고 있어요. XRP가 대표적이죠. 우리 어 리플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전 정권 바이든 행정부 시절에 우리 SEC 증권거래위원회에서 상당한 핍박을 받았죠. 이게 소송도 걸리기도 하고 법적 다툼을 계속하고 있던 상황이었어요. 근데 이제 SEC 게리 겐슬러 위원장도 사퇴를 하고 트럼프 행정부가 들어오면서 리플은 날개를 단 거죠. XRP는 날개를 단 거죠. 이런 상황에서 당연히 정권에 뭐 결탁이 되어 있다. 뭐 이렇게 뭐 이것은 뭐 음모론이 아니라 실제로 지금 뭐 그게 현상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모습들이고요. 뭐 최근에 이제 리플 리플에서는 "스테이블 코인 비즈니스를 한다."라고 선언했다가 또 이 정권의 발에 맞춰 가지고 또 이걸 또 그 시기를 조절하고 있는 뭐 그런 모습도 보여주고 있어요. 뭐 이것이 인제 어떻게 보면 지금 현재 정권과 이 결을 같이 하고 있는 코인들이다라는 점에서 이것에 정말 뭐 어떤 '유능한 코인이다. 정말 앞으로 이게 촉망받는 코인이다.'라고 보기보다는 이 시류에 지금 잘 타고 있는 코인으로 볼 수가 있고 이것이 정말 제대로 된 역할을 해서 그 가치를 인정받으려면 좀 시간이 필요하고 그것이 또 용도 개발이 더 필요할 것이다. 그래서 저는 뭐 메이저 알트코인 뭐 일부를 좀 제외하고는 저는 알트코인 전체적으로 뭐 그렇게 투자 관점에서는 뭐 좋게 말씀드릴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네. 물론 가능하죠. 이것이 뭐 불가능하지는 않습니다. 근데 뭐 많은 분들이 얘기하시죠. "비트코인을 커피 사 먹으려고 껌 사 먹으려고 만든 코인은 아닌 것 같다." 이제 그리고 물론 사토시 나카모토는 이걸 캐시 시스템이라고 해서 현금처럼 쓰게끔 설계를 했어요. 이런 정도의 비트코인이 2,500 조의 시가총액을 가질 거라고 상상 못 했던 것 같아요. 상당히 무겁습니다. 네트워크가 무겁다라는 것이 이것이 정말 커피 사 먹는다고 결제를 했을 때 그것이 처리되는 어떤 뭐 이런 여러 기반 어떤 이제 트랜잭션 과정들이 그 커피 값보다 더 나갈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상당히 이제 이런 부분에서 무겁다라고 할 수 있고 이 거래 행위 자체가 용이하진 않다라는 점에서 이 비트코인을 우리가 실생활에 쓰는 용도로 쓰는 것은 조금 변형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떤 변형이 필요하냐면 뭐 라이팅 네트워크라고 해서 비트코인에 연동된 이제 네트워크를 결합을 시켜 가지고 이것이 가볍게 처리되는
별도의 네트워크를 운영해서 이것이 뭐 어느 정도의 트랜잭션이 쌓였을 때 비트코인 인제 온체인에 올린다든지 뭐 여러 가지 방법들이 시도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니면 뭐 다른 이제 실생활에 주로 거래에서 활용되는 코인들이 별도 생태계가 돌아가고 비트코인은 이런 어떤 기축 통화적인 크립토 업계의 기축 통화적인 역할을 한다든지 뭐 이런 여러 가지 방향들 방법들은 충분히 우리가 구상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점에서 이 '비트코인을 실생활에 활용한다.'라고 우리가 예상하기보다는 비트코인을 중심에 두고 그런 실생활의 코인이라고 하는 이 블록체인 기반의 화폐를 활용하는 세상이 펼쳐질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바라보는 것이 오히려 좀 더 가능성이 높은 미래가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사실 AI 분야는 역사 한 70년 됐는데 이렇게 폭발적으로 지금 우리가 주목받은 것은 생성형 AI라는 기술이 이 세상에 선을 배기 시작한, 우리가 인제 2022년 챗GPT로 여러분들은 기억하시지만 사실 그보다 좀 더 앞서 2017 년에 이 기술 업계에 이 생성형 AI의 기반 기술이 되고 있는, 우리가 이제 거대 언어 모델을 만들 때 쓰이는 알고리즘, 우리가 인제 어텐션 알고리즘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트랜스포머 어텐션 알고리즘이 업계에 학계에 발표된 것이 이제 생성형 AI의 시작입니다. 그러면 인제 2017 년부터라고 보면은 약 한 8년 정도 이 생성형 AI 업계가 빠르게 성장을 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인제 생성형 AI라고 하는 것이 기존의 2010 년대 AI 업계를 주도하던 이 최적화 AI라고 하는 영역과 좀 다릅니다. 생성이라고 하는 것은 창작이죠. 인간의 창작이나 기획 활동들을 대신할 수가 있는 거예요. 글 쓰고요. 그림 그리고요. 뭐 영상 만들고요. 뭐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가장 고도화된 인간의 지능 활동이 창작이라고 우리가 이제 알고 있는데, 이것을 대체하는 AI 툴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는 것이죠. 최근에 이 AI의 수준 성능 수준을 가장 뭐 정확하게 보여주는 뭐 자료들이 속속 발표가 되고 있는데, 대표적으로 작년 5 월에 발표된 미국 스탠포드 대학의 AI 인덱스 리포트를 좀 소개를 해 드릴게요. 인제 스탠포드 대학 연구팀은요, AI의 추론 능력이 어디까지 왔느냐, 인간의 수준에 어디까지 지금 올라왔느냐를 여러 실험을 통해서 검증을 했는데, 예를 들면은 뭐 구글의 제미나이라든지 뭐 챗GPT라든지 이것에 인제 인간의 추론 능력에 해당되는 질문들을 하고 여기 답이 나오는 것을 인간 평균치나 전문가 수준에 비교를 해 봤습니다. 그랬더니 놀랍게도 인간의 한 60% 정도의 추론 능력을 보여줬습니다. 이것이 인제 결국 추론이라고 하는 것, 뭐 또 창작이라고 하는 것, 인간의 가장 끝단에 있는 지능 활동이라는 점에서 우리가 지금 현재 인공지능의 수준은 인간의 한 60에서 70 정도 퍼센트까지 따라왔다라고 보는 것이 어느 정도 좀 합리적인 해석인 것 같고요. 그 말은 이제 좀 어떻게 보면 임계점을 넘어섰죠. 우리가 보통 60 70이라고 하면 3분의 2 수준 아닙니까? 그러면 어느 정도 인공지능을 어떤 분야에서는 인간을 넘어서는 지점도 있을 것이고 또 특정 분야에서는 AI와 충분히 협업할 수 있는 수준이 나온다라는 거예요. 내가 보고서를 작성할 때, 그림을 그릴 때 혹은 또 이런 또 여러 가지 또 다른 어떤 지능 활동들을 할 때 AI를 활용하거나 아니 AI에게 완전히 맡겨 버리는 상황들이 생길 수가 있고, 이것이 인제 임계점을 넘어서는 지점들이 여러 방면에서 나타나고 있다. 이것이 지금 현재 AI 수준, 성능 수준을 얘기해 주는 뭐 대변할 수 있는 뭐 사례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네. 사실 최근 한 5 년만 놓고 보면은 미국의 독주였죠. 그 따라가는 쫓아가는 국가가 없을 정도였어요. 대표 기업도 뭐 미국 기업 외에 다른 인제 타국의 기업들을 꼽아 보라면은 손에 꼽힐 정도였거든요. 그만큼 미국이 독보적으로 AI를 치고 나가고 있었고 그 격차가 점점 더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근데 딥시크 뭐 사태, 딥시크 충격이라고까지 언론에서 얘기하는 이유가 이 미국 주도의 AI 성장의 그런 방정식을 완전히 깨버린 거예요. 딥시크라는 것이 미국의 인제 오픈 AI 챗GPT 같은 인제 프로그램이죠. AI와 대화하면서 이 소통하는 답을 찾아주는 AI 서비스입니다. 근데 딥시크의 성능을 인제 벤치마크를 해 봤더니 챗GPT의 그것과 유사한 정도 성능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왜 미국의 AI 업계가 충격을 받았냐면은 과연 딥시크가 어떻게 이런 성능을 갖게 됐느냐 이걸 이제 따져 봤더니, 딥시크에서 물론 발표한 내용도 있고 이렇게 봤더니 이런 챗GPT가 사용했던 리소스 투입을 의 5 분의 1, 10 분의 1 수준만 하고도, 예를 들면 뭐 GPU를 더 하등한 모델을 썼다든지 혹은 인력의 투입도 되게 적게 했다든지 데이터 학습 비용도 적게 들였다든지 여러 하드웨어나 소프트웨어적인 혹은 인력적인 측면에서
더 소규모의 투자를 리소스 투입을 하고도 성능이 유사하게 나왔다라는 거. 여기서 이제 깜짝 놀란 거예요. 미국 주도의 AI 혁신 혁명은 상당히 자본주의적 어떤 그 관점이었거든요. 스케일업 전략이라고 합니다. 이거에 돈을 투입하고 인력을 투입하고 이런 규모를 키워가는 과정에서 AI 성능도 따라 올라온다라는 관점이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전 세계 다른 국가의 기업들이 그 정도의 투자 규모를 감당하지 못하니까 미국 기업들의 격차가 이렇게 더 벌어지고 있었던 거예요. 자, 근데 중국이 딥시크라는 이 대표되는 이 중국의 AI가 그런 정도의 규모로 투자하지 않고도 이런 성능이 나온다라는 것에 이제 미국이 깜짝 놀란 거죠. 그래서 저는 2025년 딥시크 발표, 딥시크 사태 이후에 저는 AI 업계에 좀 이제 방향 전환이 이루어질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것이 이제 규모의 전쟁에서 이제 효용, 효율의 전쟁, 뭐 두 가지 투효죠. 효용과 이거 어떤 용도로 쓰일 것인가, 성능이 얼마나 이 부분적으로 잘 나올 것인가, 그리고 적은 리소스 투입 가지고도 이런 유사한 성능을 만든 효율, 이 효용과 효율이라는 관점에서의 방향으로 전환이 되고 있는 거예요. 성공 방정식이 바뀌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 딥시크가 AI 업계에 상당히 파란을 불러왔고 이것이 인제 뭐 중국만의 경쟁력뿐만 아니라 전 세계 다른 국가나 다른 기업들도 희망을 좀 가질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겠다라는 이 이제 AI 업계의 두 번째 전쟁이 시작됐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사실 이미 대체가 일어나고 있죠. 예술가들도 반발을 하고 있고요. 뭐 디자이너나 이런 창작을 기반으로 업무를 하는 분들도 상당히 위협을 느끼고 있습니다. 뭐 예를 들면은 작년인가요? 네덜란드의 한 미술가 협회에서 성명을 발표하더라고요. 무슨 성명이냐면은 "작금의 AI 창작 현실을 규탄한다." 그러니까 AI가 예술가가 돼요. AI가 화가가 되는, 이게 이제 시장이 계속 커지다 보니까 예술가들이 뭐 순수하게는 이 "예술을 침해당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 자신들의 밥벌이, 이제 먹고 살 걱정을 하는 거죠. 정말 예술업계에 AI 창작물들이 지금 침투하기 시작을 했고, 이것이 인제 거래가 일어나고 어떻게 보면 하나의 어떤 생태계가 형성되다 보니까 분명히 피해가 있는 것 같아요. 이것이 저는 그 창작이라고 하는 것을 좀 우리가 다르게 표현을 해야 될 것 같은데, 그리고 정말 무에서 유를 만들어내는 것이 창작이라고 우리가 이제 개념적으로는 얘기를 하지만, 실제로 인간의 머릿속에서 일어나는 창작도 어떻게 보면 과거에 했던 경험이라든지 혹은 내가 봤던 지식이라든지 혹은 어디서 본 그림들을 조합해서 만들어내는 과정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제조업 자체가 하나의 이제 기존에 없던 것을 만들어내는 것일 수는 있지만은 '완전히 세상에 없는 얘기들을 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뭐 관점에서 봤을 때 AI도 똑같은 과정을 거치고 있는 것입니다. AI가 만들어내는 결과물이 물론 인간의 어딘가의 지식을 뭔가 답습한 것이다라고 우리가 좀 이렇게 폄하해서 해석을 할 수 있지만은, 그것을 재조합하는 과정들이 기존에 없던 결과물들이 만들어지는 것이거든요. 이것이 지금 AI가 만드는 이 생성형 AI 결과물들은 다 그와 같은 방식으로 만들어지고 있고, 그렇다면은 정말 인간의 창작과 유사한 수준으로 AI의 창작도 일어나고 있다라고 우리가 좀 결론적으로 해석을 해볼 수가 있고, 이것이 뭐 예술 업계뿐만 아니라 뭐 디자인, 마케팅, 뭐 기획, 뭐 이런 정말 인간의 고도화된 창작 능력이 주류가 되어 있는 영역에서는 AI의 침투가 지금 빠르게 일어나고 있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사실 이제는 경계가 없는 것 같아요. 한계가 없는 것 같아요. 뭐냐 하면은 우리가 정말 뭐 10년 전, 20년 전까지 정말 유망 어떤 직업 중에 하나고 고소득 직업 중에 하나였던 대표적인 직업이 바로 애널리스트라든지 펀드 매니저라든지 혹은 의사라든지 변호사, 뭐 이런 직종들, 전문직이라고 말하는. 근데 이런 어떤 직업들이 가장 빠르게 AI로 대체가 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제 금융권에서는 펀드 매니저나 애널리스트 역할들을 AI가 하는, 특히 뭐 미국이나 영국과 같은 선진 금융 국가들은 이미 AI 그 펀드 매니저가 운용하는 금융 상품을 뭐 로보 어드바이저 기술이라고 하는데, 이쪽 영역들이 너무나 빠르게 시장에 보급이 되고 있거든요. 실제로 성과를 따지고 보면은 인간 펀드 매니저가 운용하는 자산 상품보다 AI가 운용하는 상품의 수익률이 더 높게 나와요. 시장에서 어떤 성과로 이게 이제 입증이 되고 있는 것이죠. 펀드 매니저의 역할은 그겁니다. 이제 거시 데이터를 보고 또 기업의 미시 데이터를 보고 내가 어떤 종목을 어느 시점에 매수 매도해야 될지, 포트폴리오를 어떻게 구성해야 될지 이런 것들을 판단하는 거 아닙니까? 어떻게 보면 정확한 데이터 해석이 필요하고
복합적인 어떤 판단이 필요하고 이것에 또 그런 매수 매도의 전략 수립이 필요합니다. 이것을 '인간보다 AI가 더 잘할 것이다.' 우리가 충분히 예상해 볼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금융권이 빠르게 AI로 인해서 침투를 당하고 있고 뭐 의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의사라고 하는 직업 자체가 상당히 우리가 인제 뭐라 그러죠? 존경받는 직업이지만은 의사도 하나의 인간 아닙니까? 그러면은 내가 전공한 분야 외에 다른 영역의 환자의 데이터를 해석한다라는 것은 상당히 좀 어렵습니다. 근데 AI는 모든 영역에 뭐 예를 들면 CT 촬영한 데이터, 지금 현재 진찰한 데이터, 기존의 어떤 진찰 이력들을 종합적으로 해석하고 판단하는 것을 AI가 훨씬 더 잘할 수 있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여러 인간의 역할들을 충분히 넘어선 AI가 등장하는 거예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제 변호사나 판사 같은 경우에도 실제로 이제 작은 나라 에스토니아라는 나라는 2020 년부터 AI 판사 제도가 도입됐거든요. 그래서 아주 소규모의 민사소송 같은 경우는 AI가 판결을 합니다. 인간의 죄를 AI가 다스리는 거예요. 예, 그런 어떤 뭐 국가들도 지금 생겨나고 있다라는 점에서 어떻게 보면은 이제 법 판사라고 하는 변호사라고 하는 직업 자체도 이 거대한 법의 어떤 그 데이터들 자료들을 해석하고 케이스들을 분석하고 이 데이터 기반의 작업 아닙니까? 예, 그런 점에서 '인간보다 AI가 더 월등할 것이다.' 충분히 예상을 해볼 수 있다라는 것이죠. 이런 고소득 직업, 전문직 직업조차도 대체되고 있는 상황에서 '그 어떤 직업이 예외가 있을까?' 이렇게 저는 반문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 대부분의 일자리는 AI 위협에 노출되어 있다. 다만 인간의 선택에 의해서 인간의 수요에 의해서 어느 분야가 더 빨리 변할 것이냐는 우리가 이것은 시간 차이는 있을 수 있지만은 이것에 뭐 제한은 없다라는 결론을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뭐 기존의 일자리들을 없앨 수도 있지만은 그와 관련된 또 여러 영역들이 인간의 역할들을 필요로 합니다. 예를 들면 2000 년대 초반 빅데이터의 시대에는 데이터 관련된 직종들이 엄청나게 세분화가 됐었어요. 예를 들면 데이터 디자이너, 그러니까 데이터를 어떻게 잘 구조화하고 일상에서 뽑아내고 업무에서 뽑아내고 하는 게 데이터 디자이너예요. 이거를 인제 솔루션화하는 또 직무를 데이터 엔지니어라고 얘기를 했어요. 거기다가 뭐 데이터 사이언티스트라는 또 데이터 과학자라는 또 역할도 생겼습니다. 이게 빅데이터 시대에는 데이터 관련된 이런 직종 직무들이 계속 늘어났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요즘 AI 시대에는 또 AI와 관련된 AI 툴을 활용하는 능력을 갖춘 뭐 예를 들면은 프롬프트 엔지니어라는 AI가 어떻게 질문을 해야 구조적으로 접근을 해야 얘가 잘 알아듣고 좋은 답을 내줄까? 이걸 또 연구하고 또 이런 매뉴얼을 만드는 인력들을 프롬프트 엔지니어라고 하죠. 혹은 AI 리터러시라고 해서 AI에 대해서 잘 이해하고 AI에 대해서 잘 설계하고 이런 또 능력을 갖춘 사람들을 또 하나의 또 직군으로 보고 있습니다. 결국 우리가 이제 일상에서 AI가 여러 의사결정이나 다양한 뭐 전략 수립이나 판단에 활용된다라고 했을 때 이 AI를 잘 쓰는 능력, AI와 잘 소통하는 능력, 이 결과물을 잘 해석하는 능력 다 이것이 인간의 어떤 터치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런 점에서 분명히 AI의 그 주변에 새로운 일자리도 생겨날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한 가지 사례를 좀 말씀드리면은 역시나 뭐 전 세계에 가장 이제 이공계 분야에 잘 나가는 뭐 아주 그 유명한 대학인 우리 이제 MIT가 2020 년경부터 이미 이런 AI가 앞으로 저변이 확대될 시대를 예측을 하고 AI 컬리지라는 걸 만들었어요. 이제 10년 동안 1조 원을 투입하겠다라는 발표를 하고 AI 컬리지를 만들어서 이 컬리지에서 제공하는 이 교육이 뭐냐면은 AI 전공자들을 늘리는 게 아니고요. 나의 전공은 다 따로 존재하는데 뭐 예를 들어 철학을 전공하는 학생, 뭐 예술을 전공하는 학생, 경제를 전공하는 학생이 있는데 AI 컬리지에서 AI 기초 소양을 공부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내가 철학을 공부하는데 철학도 철학대로 공부를 하고 AI와 철학이 결합됐을 때 어떤 변화가 있을까? 여기에 대해서 이제 공부를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쉽게 말하면 부전공 같은 느낌으로 AI를 항상 공부를 하고 이수를 하고 졸업을 하게끔 설계를 해 놨습니다. 예, 뭐 저는 이제 그 관점이 맞다라고 봐요. 우리가 모든 영역들 그리고 모든 업무 그 모든 일상의 영역에 AI가 그것의 변화를 만들 것이다. 그런 점에서 우리가 AI 전문가가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내 영역에서 AI와 결부시켜서 뭔가를 해석하고 업무를 할 수 있는 능력들 이것이 저는 이제 미래 사회에 우리 인간의 또 새로운 직무나 역할을 부여할 수 있고 또는 또 새로운 능력으로 평가받을 수 있는 이런 우리가 여지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도 우리나라 기업들이 뭐 열심히 노력은 하고 있죠. 뭐 네이버 같은 경우에 하이퍼클로바라는 이제 거대 언어 모델을 발표했고요. 또 LG도 엑사시온이라고 하는 모델, 뭐 KT도 미듬이라는 모델, 각자의 언어 모델들을 발표하면서 한국어 특화된, 한국 시장에 특화된 모델들을 만들려는 시도들을 하고 있습니다. 뭐 노력은 충분히 우리가 인정할 만하지만 전반적인 우리 시장 AI 경쟁력은 상당히 뒤처져 있다. 특히 이제 미국이라고 하는 가장 앞서 나가는 국가에 비교하자면은 뭐 정말 50% 50점 수준도 안 된다라는 좀 평가를 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것의 이유를 몇 가지로 짚어보자면 첫 번째는 아무래도 국가적으로나 기업적으로나 투자가 상당히 부족합니다. 이 투자라는 것이 기술의 투자도 있고요. 인력에 대한 투자도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가 이제 뭐 이런 이 예를 전 많이 드는데 지난 20 년간 AI가 계속 이제 세상의 중심으로 오면서 뭐 미국의 스탠포드 대학 같은 경우에는 AI 정원 이제 전공하는 학생들의 그 이제 모집 정원을 뭐 10 배로 늘리는 이 과정에서 서울대 컴퓨터공학과의 정원은 그대로 유지가 되고 있거든요. 뭐 이런 것들이 인제 국가적으로도 이런 리소스 투입을 많이 할 수 있는 인력이라든지 혹은 또 자본에 대한 유치를 우리가 좀 더 적극적으로 해야 된다라는 것이고 마찬가지로 그러다 보니까 기업도 부족한 인력을 가지고 또 적은 자본을 투자를 해서 또 성과를 내려다 보니까 미국을 쫓아가기 힘들어지는 거죠. 두 번째 이유는 뭐 이런 어떤 연결되는 점인데 이렇게 투자가 부족하다 보니까 AI 인프라라고 할 수 있는 영역들이 상당히 지금 부족합니다. 대표적인 게 이제 GPU 확보죠. 우리나라의 뭐 기업 공공 통틀어서 GPU 우리 국가 국내 보유량이 전 미국의 우리 인제 거대 기업 한 기업이 갖고 있는 GPU 숫자보다 더 적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게 뭐 예를 들면 GPT-4를 만들 때 GPU A100이라는 모델이 약 10,000개 정도 쓰였다라고 알려져 있는데 우리나라의 뭐 전체 GPU 개수가 저는 뭐 수만 개도 되지 않을 것이라고 보거든요. 그런 점에서 대표적으로 이런 하드웨어 역량이라든지 이런 여러 인프라 플랫폼에 대한 AI 기반 역량들이 상당히 부족하다라는 점을 좀 들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는 뭐 규제라든지 정책 제도의 문제죠. 아무래도 스타트업들이 지금 용기를 내는 스타트업들이 부족합니다. 뭐 그것이 국가적으로 정책 제도적인 어떤 문제들 우리가 이것을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규정하는 파지티브 규제보다는 '이것만 제외하고는 가능하다.'라는 네거티브 규제로 이 기술 업계는 빠르게 좀 전환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뭐 이런 여러 가지 요소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해서 '우리나라의 AI 경쟁력은 오히려 뒤처져 가고 있다.' 이런 결론을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엊그젠가요? SBS 그것이 알고 싶다 AI 특집을 하는 걸 제가 봤는데요. 거기에 무슨 얘기들이 나왔냐면은 요즘 10 대, 20 대들을 중심으로 AI와 친구가 되고 뭐 그 정도는 뭐 상당히 양호한 거죠. 근데 AI에 너무나 그 뭐 감정을 인제 지배당하고 그러다 보니까 뭐 AI 때문에 우울증에 걸리기도 하고 혹은 또 극단적인 선택을 하기도 하고 이런 사례들을 사건 사고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다라는 것이 SBS 그것이 알고 싶다에서 통해서 내용이 방송이 되더라고요. 그만큼 지금 심각한 사회 문제를 만들고 있다. 그것의 이면에는 'AI가 정말 인간과 소통하는 능력 자체가 월등해졌다.'라고 또 우리가 이제 반대로 살펴볼 수가 있는 것이죠. 최근에 이 생성형 AI가 뭐 7-8년 정도 짧은 역사를 가지고 성능이 계속 향상되고 있지만은 이것의 이제 알고리즘적인 특성뿐만 아니라 이게 데이터가 추가적으로 계속 학습이 되니까 인간이 어떤 맥락으로 대화를 이끌어 가는지 어떤 멘트를 좋아하는지 어떤 의도로 이것을 표현을 했는지를 AI가 눈치를 채기 시작한 거죠. 이게 뭐 특정 서비스가 아니라 뭐 챗GPT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생성형 AI들이 이런 감정적인 표현들을 아주 풍성하게 제공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말은 인간의 아주 그 뭐라 그러죠? 이제 인간만이 느낄 수 있는 이런 감성 터치에 대한 부분도 AI가 제공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고 그런 성능들이 발휘되고 있다라는 점이죠. 자 그런 점에서 우리가 지금 현재 AI 수준이 뭐 물론 어느 정도 또 이런 그 한계에 부딪히는 부분들도 일부 있지만은 우리가 인간의 소통이라고 하는 관점, 감정 표출이라는 관점에서는 충분히 인간의 그 능력 이상을 발휘할 수 있는 수준에 이르렀다라고 보시면 되고 이것이 지금 나오는 여러 서비스들에도 대부분 그런 정도의 성능들이 발휘되고 있다. 그래서 우리가 좀 여기서 펼쳐지는 다양한 세상의 변화들을 우리가 함께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제가 항상 강조드리는 것은 "AI의 한계가 없다."라는 거예요. 항상 이런 질문들을 하세요. "내 직업에는 내 업무에는 AI 영향이 얼마나 어떻게 될까요? 내가 좀 비껴갈 수 있을까요?" 자꾸 예외적인 부분을 찾으려고 합니다. 근데 저는 지금 현재 AI의 발전 속도나 발전의 어떤 성능 향상 수준으로 봤을 때는 그 어떤 분야도 예외는 없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인제 과거에 디지털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도구로 사용하던 2000 년대 초반이 있었습니다. 이것을 쓰면은 좀 더 편리하고 빠르게 일 처리를 할 수 있지만은 굳이 쓰지 않아도 우리가 인간의 능력만 가지고도 충분히 해낼 수 있는 정도의 어떤 도구적인 성격으로서 이런 디지털 툴들이 작동을 했다라고 하면은 지금 현재 2025년 현 시점에는 AI는 인제 우리의 동료가 된 것 같아요. 대등한 수준 혹은 1 분도 넘어서는 영역도 있지만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보고서 작업을 할 때 내가 혼자 하면은 5일 걸릴 거를 내 옆에 동료 인간 동료와 함께 하면 이틀 걸립니다. 근데 인간 동료를 밀어내고 AI와 함께 협업해도 하루 이틀이면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가 인간과 협업을 하는 것이 아니라 AI와 협업해도 그 성과가 충분히 나온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AI를 얼마나 잘 다루고 얼마나 잘 소통할까.'라는 능력들이 요즘 인제 중요해지고 있는 것이죠. 근데 앞으로의 미래는요. AI가 우리 능력치를 넘어설 겁니다, 대부분의 영역에서. 그러면은 인제 뭐 기술 업계에서는 이걸 자율 시스템 AI라고 얘기를 하는데 AI가 나보다 더 빠르게 캐치하고 나의 기호나 취향이나 내 지식들을 더 빠르게 학습을 합니다. 그러면은 내가 뭔가 AI에게 시키거나 협업을 하지 않아도 AI가 먼저 원하는 답을 만들어 주는 거죠. 그럼 이제 인간은 어떤 능력이 필요합니까? AI가 선제적으로 제시해 주는 지식이나 결과물을 우리가 판단하고 해석하고 선택하는 능력이 필요한 거죠. 그 말은 우리가 기존에 협업하는 능력을 넘어서는 거예요. 그럼 이제 어 AI를 얼마나 잘 활용하느냐, 이 결과물을 잘 해석하느냐, 여기에 인제 인간의 좀 미래 역량이 달려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이런 시점이 도래하는 것이 저는 수년 내라고 보고요. 결국 이 시대 변화가 빠르면 빠를수록 이것에 요구되는 역량들도 그만큼 빠르게 변할 것이다. 우리가 시대 흐름에 대해서 잘 이해하고 그에 맞는 적절한 역량들을 키워가는 노력들, 오늘 뭐 인제 방송을 보시는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부분들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네. 웅달 책방이라는 또 좋은 이런 유튜브 채널에서 제가 또 공부하고 있는, 연구하고 있는, 또 제가 고민하고 있는 것들 뭐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어서 상당히 저도 보람이 있다라고 생각하고요. 또 다음 기회에 또 좋은 내용들 가지고 또 재밌는 내용들 가지고 전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